뜬금없는 데이터 이은영 소장,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첫 만남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또 겨울에 간식이 아주 맛있는 게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 두 분은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붕어빵이요. 아, 저도 네. 같았습니다. 에디터님은요? 저는 그 최근에 먹었는데 그 땅콩 모양으로 생긴 땅콩빵 있잖아요. 아, 네, 땅콩빵. 땅콩빵이나 계란빵 참 좋아해서 예. 왕왕 사 먹습니다. 네. 네. 아, 참 맛있죠. 그렇죠, 맛있죠. 네. 근데 어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부산에서 떡볶이, 오뎅 등등등 빈대떡까지 먹방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부산 민심을 좀 이제 다독이려고 간 것 같은데 기업인들을 싹 다 데리고 이렇게 가서 먹방을 하는 게 맞느냐 논란도 사실 많았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좀 마음이 급해지신 건 아닌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사실 수학은 아닐진데 X 플러스 Y는 Z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보수가 흔들릴 것 같으면 자 대구 서문시장으로 가자 이게 있고 부산 경남 쪽에서 뭔가를 이제 어떤 외교적으로 실패를 했다면 부산으로 일단 가자 이게 되는 것 같고 기업 총수들 데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TPO에 좀 일단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어떤 자리에 누구와 어느 때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시기에 누군가를 꼭 데리고 가서 그랬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비판을 좀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제 행사 무대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기업 총수들이나 경제인들 이렇게 대동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 세일즈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행사마저 이렇게 바쁜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분식 먹고 사진 찍고 그걸로 홍보하고 부산 민심을 달랜다? 이걸로 과연 부산 민심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아저씨들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떡볶이나 오뎅 먹으면 되게 즐겁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약간 군대 같은 느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인을 지금 계속 대동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그 총수들 바쁜데 이런 자리 사진 찍으러 자꾸 대동하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대통령이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쫓기고 있다. 네, 그걸 좀 느끼게 하는 사진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던데 누구를 위한 떡볶이인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목을 받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옆에서 떡볶이 먹었던 이재용 회장이다.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런 서민적인 행보, 이재용 회장의 서울에서 어떤 뭐랄까 대중적인 행보가 오히려 더 기업 이미지 제고가 좋았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누구를 위한 떡볶이인가 제목을 단다면 아주 뭐 적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CEO는 지금 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때문에 자꾸 계속 다 같이 다니는 느낌이어서 좀 안쓰러운 감도 있고 그 시장 이름도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깡통시장? 중구는 깡통시장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느낌이 별로 이렇게 썩게 좀 따뜻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재용 회장은 떡볶이를 먹긴 했습니다. 제가 옆에 보니까 떡볶이를 못 드신, 들고만 있고 못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떡볶이를 못 드시는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었는데 어쨌든 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예민한 나머지 부산으로 달려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던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지 한번 소장님 짚어주실까요? 이게 지지율이 MBS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하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한 2개 조사가 나왔는데 2개 다 떨어졌어요. 이거 2 조사 다 지금 전화 면접 조사인데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는 그 32% 지난 조사 대비 3% 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상승한 60%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와 그 매트릭스 조사도 33%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4%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도 3%포인트 상승한 60%여서 최저치가 나왔어요. 지금 이 연합뉴스 그 지표조사한 상황에서는 최저치가 나왔고 그 전국 지표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이 39에서 35로 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지금 또 연합뉴스 쪽 자료도 20대, 40대, 50대 이쪽이 거의 다 지금 긍정평가 20%대로 다 내려앉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부산 쪽 민심도 네. 전부 하락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에디터님? 글쎄 뭐 전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뭐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추세 이런 게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정 지지도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런 결과 예측 내지는 분석을 할 때 어쨌든 언젠가는 호재가 있지 않겠느냐,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모멘텀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부처 만들겠다고 장차관 예. 뭐 다 내려보내서 뭐 아무튼 일하는 정부 하겠다고 한 게 가장 최근의 일인데 다 총선 나가죠.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리스크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네. 가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역대 최악의 합참의장 후보자를 이번에 임명 강행하신 것처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도 저는 임명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인사청문회는 뭐 요식 행위로 이미 전락을 해버렸으니까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임명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에 반영이 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최근 이번 주 행보만 봐도요. 첫째 날에 경기도청 압수수색 하신 거 예. 그리고 뉴스타파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하신 거 이게 제가 이 방송에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분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의 공정과 상식은 그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혀 미동조차 없고 무반응이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지지도에 영향을 안 좋게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경제 얘기를 잘 안 꺼내는데 요소수 얘기를 해보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3개월치 여유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대중국 의존도가요. 2021년에 71%였는데 이번에 91%까지 높아졌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을 걸어 잠궜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요소수 가격이 이미 뛰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대책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다음 주에 혹시 국정 지지도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네. 찾는 방식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산의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직접 가서 기업 총수를 데리고 간다. 뭐 이런 방식의 해결책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네.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중소기업 이렇게 그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돈이 수긍을 못 한대요. 그래서 폐업을 정말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이런 여론조사에는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이야기들, 큰 이슈, 떨어지는 이슈들만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금 서민 경제는 굉장히 악화되어서 시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네, 두 조사 모두 지금 민주당이 소폭 상승한 흐름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연합뉴스 자료는 민주당이 35%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34%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MBS 자료도 민주당이 조금 소폭 상승한 흐름으로 나타났어요. 31%여서 지난 조사 대비 이게 소폭이 아니네요. 3, 4%면은 4%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34%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연동된 모습을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상승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까 에디터님은 반등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순방 나가시잖아요. 네, 네덜란드. 이제 그게 보통은 반등 모멘텀인데 네. 이제는 그게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권은 뭐 언론사는 그거를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완전히 전혀 다른 컨셉의 예. 언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멘텀은 이제 지금 개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은 어쨌든 송년회 분위기고 그다음에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예.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져가더라도 조금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보통 신년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주식도 좀 상승하면서 올해는 새해는 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네. 지지율 좀 올라가는데 그게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내각, 개각도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 어제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가 지금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줄 평이요? 어렵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왜 검사? 왜 검사? 아, 왜 검사? 왜 또 검사? 아, 왜 또 또 검사? 검사. 그 이제 방통위원장 네, 쪽에 이제 주목하신 거고. 저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돌림판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이 없다는 방증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아무래도? 사람 내지는 나랑 같은 같은 바운더리에 있던 사람 아니면 지금 누구한테도 이 중요한 자리 이런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권했는데 본인 좀 약간 고사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이 좀 고립무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인사로 내각에 이제 중용이 되는 분들 말고 이번에 발표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예. 전 그분들한테 주목했는데 아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시고요. 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시고요. 아직 하고 계세요. 맞아요. 김현숙 장관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다른 대체 대안이 없는지 계속 지금 맞아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만두신다는 분이. 그리고 아직 저는 이제 이거를 쭉 돌아보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태, 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 이게 우리 행정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저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헌재에서 뭐 탄핵은 기각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가결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저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행정망 마비 사태했을 때 영국 따라가셨었죠. 이제 그런 네. 거 생각해 보면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받고 있고 바뀌는 자리는 대부분 총선을 나가거나 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거든요. 근데 바뀐 사람들 보면 또 돌려 쓰는 것 같고 네. 사람이 없구나. 새로 들어온 분들도 문제가 있고 네. 예. 지금 남아 있는 나가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예. 나가는 분들도 다 문제가 나가는 있어요. 분, 다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고.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 나쁘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전문의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람 돌렸었다고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부를 비판했던 당시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에요. 예.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국민권익위원장에 간지 4, 5개월 그러니까요. 예, 그 아유. 돌려막기를 하고 지금 나가신 분들 중에 우리 원희룡 장관 예. 신앙 간증하러 가면 여기 평화방송 하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은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참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 그리고 요건도 하나 짚어봤으면 해요. 김홍일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연팔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앞에서 장윤선 기자도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만 이게 좀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 있었던 건지 요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연팔이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이제 국무위원격에 해당하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다른 부처들의 자리와 비교해 봤을 때 정치적인 중립성은 더 필요하고 그렇죠. 독립성, 전문성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연팔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소년가장 출신이고 대통령이랑 가깝고 석박지 좋아하는 것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 이제 이게 다 전부 검사 만능주의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그 내각의 장관들은 자기 사람으로 채워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별 기대는 안 하는데 예. 방송통신위원장에 자신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독립성과는 먼 사람을 임명하는 거는 처음 보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라고 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다 이제 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칠 거면 제가 18년 앵커하면서 정경사문체 다 다뤄봤거든요. 그럼 저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리는 어떤 자리들보다 그런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데 다 위배되거든요. 맞지가 않는 인사예요. 이거는 철회돼야 마땅한 겁니다. 이게 미디어도 공부를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분이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그 방송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방통위가 문제는 지금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있어서 더 빨리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를 시키고 아마 새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합니다만 만약에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예, 야당은 네.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네, 있는 네, 거고 네. 이게 그럼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무한 반복이 되는 건데 이 방통위가 중요한 역할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려스럽지 그냥 그대로 않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이동관 위원장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대로 위원장이 되시면 파행 운영되는 방식은 뭐 저는 뭐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김홍일 위원장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의 그 탄핵 일정 부분 사유를 보면 네.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김홍일 위원장께서 따라가시면 법적인 부담이나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아마 감안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면 네. 민주당 쪽에선 당연히 탄핵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 탄핵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리 잘못된 거라고 일단 보여지지가 않는 게 이게 어디 뭐 내각 부처에 국무위원 하나 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야당 추천 몫의 인사를 받지 않고 방통위를 운영한다는 거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성격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탄핵이라 하지 말고 해임이라고 하면 네, 좀 편하게 좀 이렇게 계속 예. 임명이 잘못됐을 때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예, 야당의 견제 카드로 해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야 정당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튜브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의힘 혁신이 오늘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혁신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짚어보게 되거든요. 민심에서는 어떤 평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혁신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 기억에 나는 거는 그 하위 20% 컷오프하겠다. 요거는 아주 강한 거 하고 갔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 그 중앙위원회에서도 저쪽 당 그만큼 했는데 우리는 예. 여기밖에 못하냐 하자 막 이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뇨한 혁신이가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질서 있는 뭐 이렇게 태진? 종결이다 뭐 이런 질서 얘기도 있는 하기는 하던데 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짐 싸서 집에 가셨고요.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서 이제 환자를 돌보는 역할이 남아 있는 거고 저희가 수술을 한 게 맞냐는 얘기도 있어요. 아유 메스 못 들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메스를 들지 않습니다. 약만 처방하시는데 그냥 센 약 한번 처방해 보시려다가 환자들한테 아무튼 이기질 못해가지고 약도 못 먹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안타깝지만 김기현 체제를 2기 체제를 다시 이제 발족시켜 주시는데 아주 혁신적인 도움을 한 혁신위원장으로 평가받고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서대문 예.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게 안 왜냐면 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뭐 이 정도로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비대위 카드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퇴진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통령의 의중이 좀 들어간 건 아닌지.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김기현 대표 의중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이게 예. 갈등 관계를 조성하면서 긴장 국면을 조성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빠지게 되는 이런 국면을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비공개 회동 대통령하고 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비대위 루트로 가고자 했던 건 아무래도 저는 용산의 의중이 더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 김기현 2기 체제가 앞으로는 당분간 이제 순항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앞으로의 전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들과 예. 대통령이 만들어줄 사람들의 대결이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즉 원조 윤핵관과 용핵관 내지는 검핵관들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예. 좀 좁혀보자면 진짜 쉽게는 그냥 장심 대 윤심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결 결과요? 저는 뭐 당연히 장심이 이길 거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누가 장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약간 이제 시쳇말로 좀 아리까리하다. 어느 편에 섰는지 모르겠다. 네. 이 용산 쪽의 윤심일까 아니면 장심일까 이제 이 판단인데 네. 저는 엄연히 김기현 대표는 장제원 의원 쪽에 즉 영남 기득권 세력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자리 유지를 어쨌든 잘 하게 되면은 총선은 분명히 김기현 체제로 치르게 될 거고 김기현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남 기득권의 그 중진 의원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을 거고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과 균열이 생길 텐데 그 과정에서 누가 네. 승리하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표현하자면 수사권, 그러니까 네. 캐비넷과 녹취록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더 소설을 써보자면은 너무 소설을 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듣는 거예요. 지금도 약점이 너무 잡히지 힘들어.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남 기득권을 휘어잡는 건 수사권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캐비넷을 무력화시키는 녹취록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제 그 두 세력의 대결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쪽은 뜨거운 겨울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게 김기현 대표를 제 생각은 이게 이분이 종속 변수가 아니에요.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 종속 변수 같이 보이지만 자기 왕국에서 예. 자기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성도 독립 변수다. 그래서 대통령도 근데 그 영토를 침범하기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그라운드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힘의 역관계인데 그 지역 안에서의 힘의 역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윤핵관을 쓱 중용을 하고 그 원조 핵관들을 뭐 이렇게 공천을 안 주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돼 버리면 이거는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다. 대통령의 힘이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국면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김기현 체제는 유지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아마 김기현 대표가 공천관리위를 좀 땡겨가지고 조기에 띄운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좀 자신이 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 맞대응하는 카드가 이제 하나의 변수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조기 등장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 당권 지형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되겠느냐? 저는 한동훈 카드로는 김기현 체제를 억누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의 소위 정치 짬밥이라는 거는 솔직히 뭐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정치를 더 오래 했겠습니까?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랑 정치를 더 오래 했을까요? 그 동료의식과 동료의식은 그 똘똘 뭉쳐있는 영남 기득권을 어떻게 타파하느냐가 혁신의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안 됐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네. 지금 네. 주요 장관 출마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전국 지표조사가 했어요. 예. 주요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32%, 부정적으로 보는 건 59%로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은 장관들은 내각의 인물들은 대통령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면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자기 색깔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럴 수 있을까? 성격상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예. 네. 국힘 상황이 어수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재판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을 이번 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탈당시키라는 청원을 이제 당내 이제 뭐 게시판에서 삭제를 시키고 통합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지금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재명과 이낙연 이 두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드디어 등판을 했는데 이게 조용필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만큼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중앙위에 그 가결된 그 득표 현황을 보면은 60%가 넘게 가결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명계 오늘도 보면은 비명계 인사들이 나와서 계속 발언을 강경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내부 구조는 이미 그렇게 6대3 구조로 넘어가 있다. 친명계가 이미 그렇게 장악을 하고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바깥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재판 리스크 뭐 얘기하고 뭐 해도 재판 리스크 얘기해도 재판이 내일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비명계의 행보가 이 참 외통수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따로 당을 차리는 거 아니냐, 뭐 신당 창당 얘기까지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성정,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예. 그때 시절에도 봐도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보수적인 성격들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아무리 어떤 이런 갈등들이 나온다고 해서 자신이 따로 비명계들을 규합해가지고 당을 차리거나 아마 따라 나가는 비명계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네. 이낙연 대표 자체가 전 총리 자체가 본인이 나가서 어떤 신당을 창당해서 창당의 그 당의 대표가 되겠다? 이거는 그럴 만한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느냐의 예. 숙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그림도 어찌됐든 비명계 쪽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비판을 감수해 가면서도 본인의 정치 영역을 그대로 공고히 좀 확장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보여지는 그림은 이낙연 전 총리나 비명계를 좀 화합하고 봉합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보여주되 아마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이제 뭐 중앙위 상황을 봐도 그렇게 되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갈등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만 탈당이라는 건 잘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싸움판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네. 내려다보는 여유 있는 판세예요, 지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근데 저는 원칙과 상식으로 속한 뭐 언론에서는 비명계 모임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본인들은 혁신 모임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이 원칙과 상식 이 네 명의 의원들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그분들이 다 발언을 했는데 예. 이 이제 그 득표 나온 거 이걸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 지금 탈당하거나 좀 다른 움직임을 하려면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지금 분위기인 거를 오늘 간파가 되셨을 것 근데 같아요.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이제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못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갈등이나 뭐 화합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갈등을 그거는 이제 진정시킬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덕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화분을 갖다 주면 된다. 그만큼 지금 당내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장악이 되어 있고 예. 결집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잡아주면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어떤 뭐 소장파 그룹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주류 세력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이제 비주류 의원들의 그 모습은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주류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지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또 기회가 오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그 큰 용기를 가져서 네. 이상민 의원처럼 탈당을 하시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당 내에서 비주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도 자기 정치의 일환이고 그것도 이제 보여지는 쇼잉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 영역을 넓혀가는 거기도 하니까 예.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어느 순간 또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걸 그분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윤영 소장님 말씀대로 원칙과 상식이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공정과 상식이 헷갈려가지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그룹의 의원들께서는 이상민 의원의 결기 정도가 아니면 탈당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봅니다. 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 하나씩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카드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탄핵에서부터 뭐 국정조사까지 많이 갖고 있어갖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 12월 11일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목을 당연히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여의도 정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원래는 국정 지지율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인데. 이제 국회 일정이 가장 중요하게 좀 읽힐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바람인 게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이
혹시나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반응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너무 많은 이런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네. 무대책 무반응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김건희 특검과 맞물려서 쌍특검과 맞물려서 더 안 좋은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다음 주에 내주셨으면 한다. 약간 뭐. 비슷하게 내셨잖아요. 거기 네? 자승 거기 그 추모도시 그 엄청 예. 우셨잖아요. 그 오열 사진이 오열, 반응인가요? 네, 그 반응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한번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